민사소송법 8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36쪽 한번 보죠.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살펴보죠. 자,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특별 수권 사항을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져요.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 그래서 우리 136쪽 대리권의 범위, 특별수권사항 이외의 일체의 소송행위 부분 한번 보시죠.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 위임받은 특정 사건에 한해서, 위임받은 특정 사건에 한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법률상 아까 소송 대리인과 구별된다 그랬죠. 위임받은 특정한 사건에 한하여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또한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는 당사자가 갖는 사법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상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계약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 수권 사항이 나왔어. 그러니까 특별 수권 사항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137쪽 한번 보세요. 특별 수권 사항에 속하는 소송 행위에는 뭐가 있는가? 여기 특별 수권 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별도로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이 있어야 하는 특별 수권 사항이에요. 이건 뭐가 있냐? 반소의 제기. 반소는 누가 제기해? 피고가 제기하는 거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그래? 잘 됐다. 나도 너한테 소송 제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마침 소송을 제기했구나. 나도 이 소송 절차에서 나도 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게. 이렇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반소라 그래. 반소의 제기. 그 다음에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 탈퇴. 이거 뭐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죠. 그 다음에 상소의 제기, 취하. 상소를 제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취하하는 거. 이렇게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선임. 이때 대리인은 뭐겠어요?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죠. 이게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 우리가 이제 복대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대리인의 선임 이런 것들은 특별수권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는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실무에서는 별 의미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가면 이 인쇄된 위임장이 있어요. 인쇄된 위임장. 당사자는 거기다 이름만 적어 놓으면 돼요. 도장 찍고. 그 인쇄된 위임장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수권한 게 맞지. 개별적으로 수권한 게. 여기 지금 개별 수권 사항이라는 게 여기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인쇄된 문구로. 그리고 당사자는 거기 이름하고 사인하고 아니면 도장을 찍으면 그걸로 끝이야, 위임장.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개별 수권 사항이 위임장 안에 다 인쇄돼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불상소 합의와 상소권 포기,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그 다음에 상소권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소의 취하에 준해서 특별수권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설 판례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상소에 응소하는 것도 특별수권 사항으로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는 것도 특별수권 사항으로 봐. 그러다 보니까 상소와 관련된 건 다 특별수권 사항이죠. 상소를 제기하는 거,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는 거, 그 다음에 상소를 취하하는 거, 불상소 합의를 한다든지 상소권 포기하는 거, 이거 전부 특별수권 사항이야. 상소 제기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근거로 뭐라 그래?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는 당해 신급에 한정된다. 그래서 신급 대리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죠. 우리 판례는. 응? 신급 대리 원칙. 신급 대리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변호사의 소송 대리는 해당 신급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심, 2심, 3심 세 가지 심 있잖아. 그러면 그 1심에 선임한 소송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은 뭐야? 1심에 한정돼. 그럼 2심에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2심에 똑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2심 가서 어떻게? 다시 선임한다. 다시 선임. 그러니까 2심에서 뭐야? 또 위임장 또 내.
위임장 보내.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 보면 사건을 맡게 되면 위임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제 해당 지방 변호사회에 경위에서 인지를 받아요. 해당 지방 변호사회에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무서에서도 그냥 1심 1건. 그래서 만약에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소송사건 3건 수임한 걸로 계산해. 소송사건 3건 수임한 걸로. 이걸 신급대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신급대리의 원칙. 그래서 신급대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무는 당해 신급의 판결 정보를 송달을 받으면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심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정본이 송달될 거 아니야. 판결 정본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한 것을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걸 신급대리의 원칙이라고 해. 그런데 137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반소에 응소하거나, 그러니까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응소하니까 원고측이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원고가 소취하를 할 경우 만약에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다퉜으면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때 이때 소취하에 동의하는 거, 요거는 통상 대리권에 속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반소에 응소하거나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은 요거는 특별수권 사항이 아니라 통상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특별수권사항, 어떤 게 특별수권사항인지 좀 잘 숙지해 주세요. 물론 실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왜냐하면 위임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것이 이제 특별수권사항인지, 반소에 응소하거나 소취하에 동의하는 건 특별수권사항 아니다. 소극적 소송행위 중에 상소에 응소하는 거, 이거 특별수권사항으로 보고 되게 잘못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판례는 상고심에서 원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 대리권이 부활한다고 봐요. 이걸 내가 한번 그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전 고등법원 사건에서 홍길동이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근데 선임해서 소송을 냈는데 졌어. 그래서 당사자가 나 홍길동 변호사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상고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상고심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그 변호사님이 잘해가지고 이제 승소, 그러니까 파기환송, 그러니까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해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대전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사건을 심리해라 해서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기환송돼서 원심으로 사건이 다시 데려오면 항소심에 있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부활하냐고. 이제 이거 논리는 뭐냐 하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이었다고 치자고요. 이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때 파기환송되어서 내려온 사건은요, 종전 파기되기 전, 파기환송되기 전 항소심 사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변론 절차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절차가 그대로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그대로 계속되는 거니까, 종전의 소송 절차, 파기환송 전의 소송 절차가 그대로 계속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예를 들어서 뭐 변론기일이 뭐 제13회 변론 기일까지 열렸다 끝났다. 그 변론 종결되고 판결 선고됐던 그다음 제14회 변론 기일이 되는 거예요. 쭉 연결돼서 간다. 그러니까 동일한 소송 절차가 계속되니까 종전의 소송 대리권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는 안 맞는 거죠. 좀 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내가 그 대전고등법원 사건을 내가 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홍길동 변호사를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신뢰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 김길동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에 가서 내가 이겼단 말이야. 근데 물론 파기환송돼서 내려왔는데, 김길동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좀
이 파기환송 사건도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김길동 변호사가 뭐 위임장 제출하고 뭐 이랬다면 당연히 김길동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 소송 대리인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별도로 뭐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종전 파기환송 전에, 그러니까 파기환송 전, 그러니까 상고되기 전에 그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고, 따라서 소송 서류를 그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서류 송달한 것도 적법하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이 경우 다시 상고했을 때 환송 전 상고심의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 건 아니대. 다시 상고했을 때. 그 다음 우리 판례는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재심 전 소송 대리인이 당연히 재심 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판례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게요. 자, 재심 있죠? 예를 들어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심을 제기하면 이 재심 소송 관할 법원이 어디냐면 대전고등법원이에요. 확정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거든요. 자, 대전고등법원에서 그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소송 절차가 다시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재심 대상인 그 확정 판결을 선고한 종전법원 소송 절차가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론적으로 똑같은 거죠. 종전의 변론 절차가 그대로 계속되는 거니까 이때도 재심 전 그 소송 대리인이 소송 대리권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론 구성해야 이것도 맞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선 또 아니래. 여기서는 재심 전 소송 대리인이 재심 소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예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뭐 이럴 경우는 어떻게?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다른 경우에는 아니라 그러면서 요 경우만큼은,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원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 대리권이 부활한다고 하면서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 대리인에게 한 소송 서류의 송달은 적법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소송 대리권의 제한 한번 보자. 소송 대리권의 제한.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요. 아까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경우는 아예 그 제한하는 약정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요, 당사자가 임의로 그 대리권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근데 여긴 예외가 있어. 뭐냐면 변호사 아닌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변호사 아닌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다. 변호사 아닌 소송 대리인은 뭐가 있었죠? 아까 그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법원에 소송 대리인 허가를 받아서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직계혈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관계 있는 사람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었잖아. 이런 경우가 이제 변호사 아닌 소송 대리인이죠. 이렇게 변호사 아닌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서면으로 해야 되고 명백히 해야 돼요. 명백히. 그래서 그 소송 대리권의 제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본인에게 불이익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아요. 불이익한 소송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불이익한 소송 행위라는 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불분명해서 이건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통설은 반소나 참가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응소할 대리권이 없다는 등 소송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한번 보자.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이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에서요, 법정 대리인의 지위와 소송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 대리인을 소송 대리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소송 대리인의 지위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이 소송 대리인은 완전한 제3자예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예요. 근데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는 아닌 건 맞죠. 제3자는 맞죠. 당사자는 따로 있죠. 그런데 이 법정 대리인은 거의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헷갈리시면. 이 소송상 법정 대리인의 지위와 소송 대리인의 지위는 차이가 많이 나요. 먼저 법정 대리인의 소송상 지위를 한번 보죠. 자,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죠. 그죠? 당사자 본인이 아니니까 법관의 제척이라든지 또는 재판적을 정하는 표준이 되지 않아요. 재판적. 자, 우리가 보통 재판적 피고의 주소지죠. 이때 피고의 주소지 할 때 피고는 뭐예요? 만약에 그때 피고가 법정 대리인이 있다. 그때 피고는 뭐 소송 무능력자죠. 그 소송 무능력자의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이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인 소송 무능력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적을 정하는 표준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져요. 나머지의 경우에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데,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인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 능력을 보충하는 자이므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임의 대리인하고는 확연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표시는 소장과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소송 서류의 송달은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돼요. 소송 무능력자에게 한 송달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소송 서류의 송달은 누구한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돼. 그 당사자 주소지로 하면 안 돼. 물론 당사자 주소지와 법정 대리인의 주소지가 일치하면 상관없죠. 근데 그 당사자인 소송 무능력자의 주소지하고 법정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주소지가 송달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일의 출석도 본인을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출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경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당사자의 경정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경정은 뭐냐면 경은 고칠 경자예요. 고쳐서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 당사자의 경정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 대리인의 진술에 대해서 당사자가 고치는 거죠.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당사자 본인이 함께 기일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사실상 진술을 했는데, 이제 옆에 있던 당사자가 변호사님 그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정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한 사실상 진술이 효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걸 경정권이라고 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경정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지금? 소송 무능력자야. 소송 무능력자. 그러니까 당연히 경정권이 인정되지 않겠지.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정 대리인을 신문하고자 할 때는 증인 신문이 아니라 뭐에 의해야 돼? 당사자 신문에 의해야 돼. 당사자 신문. 이렇게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의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면 마치 당사자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돼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본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 임의 대리인이 사망했다고 소송 절차가 중단될 이유가 없어요. 중단되지 않아요. 근데 법정 대리인은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은 거의 당사자 본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사망했다든지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사망한 거에 준해 가지고요,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돼요. 소송 절차 중단 사유. 하여튼 법정 대리인의 지위, 여기 좀 까다로워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다.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의 지위 한번 볼까요? 소송 대리인의 지위. 자,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가져. 그죠? 제3자의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소송 대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송 수행자의 지위에서 소송 대리인에 의해서 소송이 수행되는 경우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는 고의 과실은 대리인을 표준화한다. 이건 우리 민법 실체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대리인이나 소송상 대리인이나 이런 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와의 관계를 한번 보죠.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소송 수행권을 잃는 건 아니에요.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 선임했다고 당사자 본인이 소송 수행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소송 서류를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그렇게 송달하더라도 적법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 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고요. 그런 점에서 선임을 하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 소송에 계속 얽매이다 보면 내가 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가끔 뭐 상대방이 이렇게 소송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르면 가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해주고요. 뭐 이런 정도지. 사실은 이제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 맡기고 난 이제 변호사한테 다 맡겼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딱 이렇게 했다가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런데 변호사한테 소송 서류를 송달해 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해 줬고 이때 당사자 본인은 또 소송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한 것도 적법하다 그러면 이거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당사자는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든지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송달돼서 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송달 불능이 돼서 이상하게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송 서류의 송달은 그 변호사한테 하도록 그리고 실제로는 다 변호사한테 해요. 다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선임.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법원 직원들이 깜빡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 주는데 중간에 변호사가 이제 선임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깜빡하고 그냥 그 전에 당사자 본인한테 소송 서류를 송달했으니까 변호사한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사안에서 우리 판례가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도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사실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엄밀히 따지면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소송 서류의 송달도 적법하다. 이건 아까 그 법정 대리의 경우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과 함께 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경우는 당사자의 경정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바로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정권은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만 경정권은 허용되고 변호사가 한 신청, 법률상 진술에 대해서는 경정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겨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정권의 행사는 소송 대리인의 진술이 있은 다음 지체 없이 행사돼야 된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에 변호사하고 당사자가 같이 출석을 했어요. 변호사의 어떤 사실상 진술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즉시 경정권을 행사해야 돼. 해당 기일에는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다음 변론기일 날 출석해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번 변론기일에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 즉시 지체 없이 경정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자, 140쪽 한번 보시죠. 140쪽. 소송상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를 한번 봐요. 소송상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대리 원칙이에요. 개별 대리 원칙. 각자 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여러 사람의 소송 대리인의 소송 행위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이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어느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시기를 달리해서 이루어졌다면 만약 앞에 먼저 한 소송 행위가 철회될 수 있다 그런다면 이거 철회된 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소송 행위가 시기를 달리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에 한 소송 행위가 만약에 철회할 수 있는 소송 행위라 그런다면 뒤의 행위에 의해서 철회된 걸로 봐야겠죠. 근데 앞에 행위가 철회할 수 없는 소송 행위라면 뒤의 소송 행위가 효력이 상실하겠죠. 철회할 수 없는 소송 행위 대표적인 뭐 자백 같은 한 번 자백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 자백을 철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주 제한된 경우에 철회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소송 대리인이 자백을 했고 나중에 시기를 달리해서 나중에 다른 소송 행위인이 다투다 하더라도 이 다투는 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140조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죠. 여러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 서류는 각각 송달돼야 돼. 여러 소송 대리인에게 각자 송달돼야 돼. 각각 송달돼야 돼요. 우리 민사소송법 180조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중 1인에게 송달하여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공동대리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공동대리. 공동대리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대리에만 적용돼. 공동대리가 뭐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죠. 조금 이따가.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의 소송 대리인 있는 경우에도 소송 서류는 각각 송달돼야 된다. 각각 송달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140쪽 세 번째 단락 한 중간 이후 부분에 보면요. 당사자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의 효력은 소송 대리인 중 1인이 최초로 송달받은 때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판결 정본이 여러 소송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된 경우 이때 항소기간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14일이죠. 이때 항소기간은 소송 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이거 기산한다. 그러니까 소송 서류도 여러 소송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리. 응? 공동대리 조금 이따 살펴본다 그랬지. 공동대리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데 이 공동대리는 법률상 인정된 경우만 허용돼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공동대리는 허용되지 않아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공동대리 허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사자가 A, B, C 세 사람을 세 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당사자 그랬어. A, B, C 세 변호사님 소송 대리할 때 공동으로 하세요.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 약정은 소송법상으로 무효예요. 효력 없어요. 각자 대리야. A, B, C가 각자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 공동 대리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돼? 실체법에서 공동 대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소송상으로도 공동 대리가 가능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여기에 있느냐? 141쪽 한번 보죠. 실체법상 공동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부모. 그죠? 부모 친권 공동으로 행사하죠. 그 다음에 공동 성년 후견인. 수인의 성년 후견인이 공동으로 후견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공동 지배인,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대표, 공동대표이사,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죠. 요거는 우리 그 민법이라든지 상법에 이렇게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 경우에만 공동대리가 허용돼. 응?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공동대리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동대리 약정은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동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거의 법정대리죠. 내가 141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결국 공동대리는 법정대리에서만 허용되고 임의대리에서는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각자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어. 왜 잘못됐어? 왜 잘못됐어? 그 공동지배인 있잖아. 공동지배인이 법정대리인이에요? 아니죠. 공동지배인 뭐예요? 법률상 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이잖아. 이건 내가 잘못 썼어. 내가 잘못 썼어. 미안해요. 그러니까 공동대리는 대부분은 뭐야? 법정대리야. 대부분은 법정대리고 임의대리의 경우는 이 공동지배인을 빼고는 각자 대리죠. 공동대리가 아니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대리는 실체법상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당사자 약정으로 공동대리 약정을 하더라도 그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 공동대리는 공동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서면이나 이런 것도 공동명의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한 소송 수행행위를 받는 것은 각자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소송 서류의 송달은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해도 돼요. 요게 우리 민사소송법 180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대리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공동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대리인 중 1인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 돼요. 그 공동대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공동대리인이 공동으로 소송행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공동으로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해석상 보면 소나 상소의 제기, 소 또는 상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소송 탈퇴와 같은 이런 중요한 소송행위죠. 소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종료시키는 이런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그 밖의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하여도 다른 대리인이 묵인을 하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송행위는 명시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중 1인이 그런 소송행위를 했고 다른 공동소송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송상 대리권의 소멸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